셈도 못하는 바보한테 곶간을 맡기다니 큰동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곶간 열쇠를 받아든 막내 며느리의 눈빛이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서늘하게 번뜩였지요. 가난한 집 딸이라 무시당하고 어수룩하다 비웃음까지 사던 그 막내 며느리가 어찌하여 곶간 살림을 맡자마자 사람이 달라졌는지 그 진짜 까닭은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였더란 말입니다. 바보인 척 숨죽여 온 며느리가 마침내 그 속을 드러낸 기막힌 사연을 이제부터 들려드리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곶간샘은 사람을 속여도 먹의 빛깔은 속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곡식 한 톨은 발이 없어 제 스스로 걸어나가는 법이 없으니 곶간이 비었다면 그것을 퍼낸 손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는 법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손을 끝까지 좇아 무너지던 종갓집을 일으켜 세운 어느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류씨 종가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뼈대 있는 집안인데다 너른 전답에 곶간이 그득해 인근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이었지요. 종가의 가주인 류대감은 나이 60에 이르도록 등이 꼿꼿하고 법도가 추상 같아 헛기침 한 번에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만 그 류대감에게도 어두운 구석이 하나 있었으니 바깥일과 글에는 달가도 안살림 셈에는 도무지 깜깜하다는 것이었지요. 일찍이 안방마님을 여인 뒤로 종가의 곶간 열쇠는 자연히 맏며느리 오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오씨로 말할 것 같으면 친정이 인근에서 떵떵거리는 양반가라 콧대가 하늘을 찔렀지요. 10수년을 곶간 살림을 도맡아 온 터라 종가 안에서 오씨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들고 나는지, 전답에서 거둔 도지가 얼마인지 그 셈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오씨와 마름곽 서방꾼이었지요. 이 류씨 종가에 막내 아들 류준이 있었습니다. 나이 22에 얼굴이 희고 손이 고운 선비였지요. 어려서부터 글방에 묻혀 글만 읽었으니 세상 물정에는 어둡고 형과 형수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숙이기 일쑤였습니다. 형인 류진사가 무어라 한마디 하면 류준은 그저 예예 하며 물러설 뿐이었지요. 종가의 막내라 하나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류준에게 시집 온 사람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단이의 친정은 본디 한양에서 셈을 맡아보던 집안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화를 입어 풍비박산이 나고 단이는 먼 친척의 손에 자라다 가난한 살림 끝에 이 종가로 시집을 오게 되었지요. 훈사가 오갈 적에 류대감은 영 맞득자나 했습니다. 영색이 안동 류씨 종가에 그런 한미 한 집 딸을 들이다니 들말이냐며 혀를 찼지요. 허나 막내 아들 류준의 혼처가 마땅치 않던 차였고 무엇보다 오씨가 은근히 그 혼사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 딸이면 시집와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테고 살림에도 어두울 터이니 곶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다루기 좋겠다. 오씨는 속으로 그리 셈을 놓았습니다. 콧대 높은 양반가 규수를 막내 며느리로 들였다가는 제자리가 위태로울까 저어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단이는 별다른 반대 없이 류씨 종가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종가마당에 첫 발을 디디던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가난한 집 딸이 안동 류시종가 막내 며느리가 됐다네. 호랑이 같은 류대감에 콧대 높은 큰 동서 밑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나. 다들 단이를 가엾게 여겼지요. 그런데 정작 단이는 태연했습니다. 종근 얼굴에 눈매가 또렷한 처녀였는데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은 소박해도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데가 있었지요. 단이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너른 마당 가득한 곳간이며 줄지어선 종들. 그런데 단이의 눈길이 잠시 곳간 쪽에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듯 살짝 눈썹을 좁혔다가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표정을 풀었지요. 그 짧은 순간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어수룩한 시골 처녀가 큰 집에 기가 질려 멍하니 서 있는 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시집 온 첫날 밤 신방에서 류준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우리 집이 좀 어렵소. 아버님은 무서우시고 형님 내외는 까다로우시니 부디 말조심을 하시오. 괜히 거슬리는 말을 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게요. 단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한마디를 보탰지요. 사방님, 무서운 어른 밑에서 사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숨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다 보고도 모르는 척 사는 것이지요. 류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그저 눈만 끔벅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단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살림을 둘러보고 곳간 앞을 지나며 또 한 번 눈여겨보았지요. 그러고는 종일 시집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며 어수룩하게 굴었습니다. 누가 무어라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며 말끝을 흐렸고 셈이 필요한 일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지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종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막내댁이 사람은 순한데 영 모자라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배운 것이 없으니 셈도 못하고 살림도 깜깜하다. 그저 밥이나 축내는 바보 며느리라고들 했지요. 오씨는 그런 단이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만 하면 곳간 근처에 얼씬도 못할 터이니 내 자리는 끄떡없겠구나 하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오씨는 일부러 단이에게 굳은 일을 시키고 식솔들 앞에서 핀잔을 주며 그 어수룩함을 비웃었지요. 얘 막내야, 이 쉬운 셈도 못하느냐, 그러고도 종가 며느리라 하겠느냐 하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이는 그저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허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숙인 고개 너머로 단이의 두 눈이 곳간을 드나드는 사람과 장부에 적히는 숫자, 종들이 나르는 가만히 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요. 단이는 어려서 친정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큰 장부를 펼쳐놓고 붓을 눌릴 적이면 어린 완이는 그 곁에 앉아 숫자가 한 줄 한 줄 맞아 들어가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요. 남들은 그저 빽빽한 글자로만 보는 장부가 단이의 눈에는 마치 환한 그림처럼 읽혔던 것입니다. 그 재주를 단이는 깊이 깊이 감추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동서 오씨의 친정에 큰 혼사가 났다는 기별이 들어왔지요.
오씨는 친정에 가서 여러 날을 묵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헌데 곡간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느냐가 문제였지요. 마름곽 서방에게 통째로 맡기자니 남의 눈이 있었고 시아버지 류대감은 샘에 어두웠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오씨의 눈에 마침 마당을 지나던 단이가 들어왔습니다. 오씨는 입가에 얄팍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저 바보한테 잠시 맡겨두면 되겠구나. 샘도 못하는 것이 무얼 알겠으며 설령 안다 한들 곡간이 어찌 돌아가는지 짐작이나 하겠느냐. 내 며칠 비운 사이 곡간을 더 비워두어도 저 어수룩한 것은 끝내 모를 터이지. 오씨는 그리 샘을 놓고는 단이를 불렀습니다. 얘 막내야, 내 친정에 다녀올 동안 곡간 열쇠를 내게 맡기마. 샘은 못해도 곡간문 여닫고 끼니 곡식 내어주는 거야 못하겠느냐. 해녀 어려운 일이 있거든 곽서방에게 물어 처리하고 공연히 나서서 일을 그르치지나 마라. 오씨가 열쇠 꾸러미를 던지듯 건네며 코웃음을 쳤지요. 샘도 못하는 다보한테 곡간을 맡기다니 내가 사람이 없어 이런다 싶구나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곁에 섰던 식솔들도 슬그머니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바보 막내댁이 곡간 열쇠를 쥐다니 이런 우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허나 다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아든 단이의 눈빛이, 그토록 어수룩하던 눈빛이 갑자기 깊은 우물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오래 벼르고 벼른 사냥꾼이 마침내 활을 잡았을 때의 눈빛이었지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던 터라 그 누구도 그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형님. 그저 시키신 대로 곡간이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단이는 여전히 어수룩한 목소리로 그리 대답했습니다. 오씨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튿날 새벽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떠났지요. 곽서방에게는 따로 일러두었습니다. 곽서방, 내 없는 동안 곡간 일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저 막내댁은 그저 허수아비이니 보기 좋게 곡간이나 채워놓은 척하고 일은들 하던 대로 하면 되네. 곽서방이 음흉하게 굽실거리며 그리 하겠노라 답했습니다. 오씨가 떠난 그날부터 단이는 곡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묵직한 곡간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둑한 안에 곡식가마니가 줄지어 쌓여 있었지요. 단이는 등잔불을 밝히고 곡간 한가운데 가만히 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마니의 술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수룩한 바보 며느리의 탈을 벗은 샘에 밝은 단이의 진짜 모습이 그제야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곡간 한쪽 벽에는 손때 묻은 치부책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이는 그것을 조심스레 내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요. 들어온 곡식이 얼마요, 나간 곡식이 얼마인지, 도지로 거둔 것이 얼마인지, 빽빽이 적힌 숫자들이 단이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어지러운 먹글씨에 불과했을 그 장부가 단이의 눈에는 환한 길처럼 읽혔지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눈을 옮기던 단이의 손끝이 어느 한 곳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단이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가을 거둔 곡식이 분명 300섬이라 적혀 있는데 곡간에 쌓인 가마니를 헤아려 보면 그 절반도 차지 않는구나. 게다가 장부에는 쥐가 먹고 썩어서 버린 것이 해마다 100섬에 가깝다 적혀 있으니 세상에 어느 곡간이 한 해에 곡식 100섬을 쥐에게 내어준단 말인가. 단이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이 장부는 어딘가 단단히 곪마 있었던 것이지요. 단이는 그날 밤 곡간에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 치부책을 몇 번이고 거듭 읽었습니다. 들고 난 곡식의 셈을 머릿속으로 맞춰보고 또 맞춰보았지요. 그럴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 곡간에서는 해마다 곡식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장부의 숫자가 교묘히 손질되어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곡간을 거덜내면서 그 흔적을 먹글씨로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이는 가만히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던 날 어린 단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요. 단아, 셈이란 것은 거짓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세상이 아무리 너를 속이려 들어도 셈만 똑바로 보면 거짓은 반드시 제 꼬리를 드러내는 법이야. 단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갓집 곡간 한복판에서 그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내 비록 바보라 비웃음을 사며 이 집에 들었으나 곡간이 이 지경이 되도록 썩어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단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가 곡식을 빼돌리는지, 그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끝까지조차 밝혀내리라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도리어 제가 당할 것을 단이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단이는 다시 어수룩한 바보 며느리의 탈을 쓰고 낮에는 모르는 척 굽신거리며 밤에는 홀로 곡간샘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단이는 곡간을 드나드는 사람과 드나드는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누가 언제 곡식을 내어가는지, 곽서방이 무슨 핑계로 가마니를 옮기는지, 종들이 수군대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단이는 거미가 줄을 치듯 차근차근 그 모든 것을 엮어나갔지요. 그러던 차에 단이는 종가의 늙은 참모 3월 할멈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월 할멈은 종가에서 30년을 부엌일로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곡간 사정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곽서방과 큰동서가 무서워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온 이였지요. 그런 3월 할멈이 어느 늦은 밤 곡간샘의 골몰에 있는 단이를 보고는 가만히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자금마님, 이건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요. 밤마다 곡간 뒷문으로 수레가 드나든다는 걸 이 늙은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지요. 단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할멈? 단이가 나직이 묻자 3월 할멈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고개 넘어 양부자댁으로 간다는 소문입니다요. 곽서방이 밤마다 곡식 가마니를 빼돌려 양부자에게 헐값에 넘기고 그 돈을 큰마님과 나누어 가진다고들 합지요. 헌데 곽서방이 워낙 큰마님의 신임을 받는지라 종들 중에 누구 하나 입을 못 대는 거지요. 작년에도 그 일을 두고 수군대던 봉 노인이 도리어 도둑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요. 단이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다느니 그 간악함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봉 노인이라면 전에 이댁 마름을 살던 분이 아닌가? 단이가 묻자 3월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지요. 봉 노인이 곽서방의 농간을 눈치채고 큰마님께 아르려다가 도리어 곡간 곡식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처자식과 함께 고을을 떠났습니다요. 그게 다 곽서방과 큰마님이 짜고 꾸민 일이라고들 합지요. 작은마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곽서방은 겉으로는 굽실거려도 속은 시커먼 사람입니다요. 3월 할멈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단이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죄 없는 이가 쫓겨나고 도둑이 활개를 치는 집안. 단이의 가슴 속에 조용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허나 단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분을 못 이겨 섣불리 나섰다가는 복노인처럼 도리어 누명을 쓰고 쫓겨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단이는 어수룩한 탈을 더욱 단단히 쓰고 곽서방의 꼬리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이는 일부러 곽서방에게 어수룩한 것을 물었습니다. 곽서방, 곡간곡식이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이요? 내가 셈을 못해 잘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 주오. 그러자 곽서방이 너스레를 떨었지요. 아이고, 작은마님, 큰 살림이 다 그렇습지요. 쥐도 먹고 새도 먹고 또 식솔이 많으니 곡식이 주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끼니 곡식이나 내어주십시오. 단이는 예예하며 물러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곽서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새겨두었습니다. 쥐와 새가 한 해에 곡식 100섬을 먹어 치운다는 소리는 천하에 누가 들어도 새빨간 거짓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종가의 큰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씨 종가의 불천이 제사라 하여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지요. 제사에 쓸 제수를 장만하는 일이 곡간을 맡은 단이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단이는 곡간에서 제수에 쓸 쌀을 내어오는데 어쩐 일인지 좋은 쌀은 곡간 깊숙이 따로 쌓여 있고 정작 손에 잡히는 자루에는 뉘와 모래가 섞인 묵은 쌀이 가득했습니다. 단이는 그 쌀을 한 좀 쥐어들고 가만히 눈썹을 좁혔지요.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유씨 종가의 너른 대청에 일가 친척이 그득 모여 앉았고 류대감이 가주의 자리에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모시기 전 류대감이 제상에 오를 매를 살피다가 그만 낯빛이 변했지요. 이 무슨 일이냐? 조상님께 올릴 매에 어찌 뉘와 모래가 섞여 있단 말이냐? 류대감의 호통이 대청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종가의 제사에 이런 묵은 쌀이 오르다니 이는 조상을 욕보이는 일이라며 류대감의 노여움이 하늘을 찔렀지요. 곁에 있던 곽서방이 얼른 단이에게 죄를 미루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는 곡간을 맡은 작은마님이 좋은 쌀과 묵은 쌀을 가리지 못한 탓입니다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 그런 것도 분간을 못하니 어찌 종가 살림을 맡기겠습니까요. 식솔들의 눈길이 일제히 단이에게 쏠렸습니다. 다보 막내댁이 또 일을 그르쳤구나 하는 비웃음이 가득했지요. 류대감의 노한 눈길도 단이를 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야, 어찌 된 일이냐? 경명할 말이 있거든 해보아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 고개만 숙이던 단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송구하오나 이는 제가 쌀을 가리지 못한 탓이 아닙니다. 이댁 곡간에는 좋은 쌀이 분명 가득합니다. 헌데 어찌하여 정작 조상님 제상에는 못 먹을 묵은 쌀이 오르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여 일부러 이 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좋은 쌀은 다 어디로 가고 이댁 어른 제사상에 모래 섞인 쌀이 오르는 까닭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대청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곽서방의 얼굴이 일순 굳었지요. 단이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지난 가을 이 댁에서 거둔 곡식이 300섬이라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헌데 곡간에 쌓인 가마니를 헤아려 보면 그 절반도 차지 않습니다. 나머지 곡식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쥐가 먹고 새가 먹었다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큽니다. 다니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유대감의 노한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샘의 어두운 유대감도 한 해에 곡식 100섬을 쥐가 먹는다는 말이 거짓임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곽서방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어린 며느리가 무얼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요? 큰 살림에는 본디 새는 구멍이 많은 법입지요. 헌데 단이가 곽서방의 말을 가만히 잘랐습니다. 곽서방, 새는 구멍이 많다 하였소. 그렇다면 그 구멍이 어디인지 곡간 살림을 10수년 맡아온 그대가 누구보다 잘할 것이 아니요. 사라진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보시오. 곽서방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물쭈물하는 꼴을 대청에 모인 일가 친척이 모두 지켜보았지요. 유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 가벼이 보았던 막내 며느리가 곡간샘을 이토록 또렷이 짚어내다니 유대감으로서는 적잖이 놀라운 일이었지요. 유대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야, 네 말이 참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허나 제사를 앞둔 자리이니 오늘은 이만하고 제사를 모신 뒤에 이 일을 다시 따지겠다. 그날의 제사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지나갔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 단이를 보는 종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류대감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가난한 집 딸이라기에 그저 어수룩한 줄로만 알았더니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어쩌면 저 아이가 우리 집 곳간의 오랜 경패를 짚어낼지도 모르겠다. 한편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곽서방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막내댁이 곡간샘을 꿰뚫어 보다니 곽서방의 등골이 서늘해졌던 것이지요. 곽서방은 그 밤으로 사람을 도와 친정에 가 있는 큰동서 오씨에게 급히 기별을 넣었습니다. 기별을 받은 오씨는 혼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종가로 돌아왔습니다. 곡간을 잠시 맡겼던 바보 며느리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오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오씨는 돌아오자마자 단이를 안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예, 막내야. 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곡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지. 셈도 못하는 것이 어디서 그런 망령된 소리를 짓거려 집안 제사를 망쳐 놓았느냐. 오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단이는 다시 어수룩한 얼굴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송구합니다. 제가 셈을 잘 몰라 공연한 말을 하였나 봅니다. 단이가 그리 말하자 오씨는 그제야 마음을 조금 놓았지요. 그래, 네가 무얼 알겠느냐. 곡간일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너는 다시 손을 떼고 끼니 곡식이나 챙기거라. 공연이 나섰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오씨는 그리 으름장을 놓고는 곡간 열쇠를 도로 빼앗아 갔습니다. 허나 단이는 이미 볼 것을 다 본 뒤였습니다. 곡간이 어떻게 비어가는지, 장부가 어떻게 손질되었는지, 곽서방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단이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이 또렷이 그려져 있었지요. 단이는 도로 어수룩한 탈을 쓰고 물러났으나 그 물러남은 도망이 아니라 더 큰 한 걸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단이는 그날 밤 남편 류준에게 가만히 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방님, 이대꽃간이 오래도록 병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해마다 곡식을 빼돌리고 그 흔적을 장부로 덮고 있지요. 다니의 말에 류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그게 정말이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다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다만 서방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지요. 형님 내외가 무엇라 하든 저를 믿고 잠시만 지켜봐 주십시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류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으나 아내의 눈빛이 너무도 깊고 단단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류준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알 수 없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형수에게 눌려 그림자처럼 살아온 류준에게 다니는 어쩐지 한 줄기 든든한 바람 같았지요. 한편 다니는 빼앗긴 곳간 열쇠 대신 다른 길로 곽서방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곡식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를 좇으면 길이 보일 터였으니까요. 다니는 먼저 종가에서 부리는 어린 종 하나를 가만히 구슬렸습니다. 밤마다 곳간 뒷문으로 드나든다는 그 수레가 정녕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지요. 어린 종은 처음엔 무서워 입을 다물었으나 다니가 따뜻한 말로 다독이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금마님, 그 수레는 고개 넘어 양부자댁으로 갑니다요. 곽서방이 한밤중에 가마니를 싣고 가서 새벽이 들기 전에 빈 수레로 돌아옵지요. 다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할멈의 이야기와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그 곡식이 양부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자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다니는 한 가지 끈을 냈지요. 곳간 곡식 가마니에 남모르게 표식을 해두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곽서방이 새 곡식을 곳간에 들이는 날, 다니는 곡식을 거드는 척하며 가만히 한 자루 한 자루의 귀퉁이에 먹으로 작은 점 3개를 삼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칠 작은 표식이었지요. 허나 그 표식이 찍힌 가마니가 훗날 양부자의 곳간에서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곡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좌가 될 터였습니다. 자금마님,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요? 곁에서 거들던 3월 할멈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니는 가만히 표식을 찍으며 차분히 답했지요.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이 남긴 흔적을 쫓아야 하는 법일세. 저들은 곡식이 그저 사라지는 줄 알겠지만 사라진 곡식이 어디서 다시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 드는 게야. 이 표식이 지워지지 않게 먹을 깊이 먹여두게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일 테니. 다니의 2눈이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며칠 뒤 다니는 또 하나의 영리한 수를 두었습니다. 일부러 곽서방이 들으라는 듯 마당에서 남편 유준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요. 사방님, 글쎄 요즘 고을 관아에서 곧 큰 조사가 나온다지 뭡니까? 부잣집 곳간을 다 뒤져 환곡셈을 맞춰본다는데 곡식을 빼돌린 자들은 모조리 잡혀 들어간다 합니다. 류준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거 참 잘된 일이로구려.
곡간장부를 낱낱이 대조한다는데 셈이 한 톨이라도 어긋나면 그날로 오라를 받는다지요. 이 말을 엿들은 곽서방은 그만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관아조사 같은 것은 없었지요. 단이가 곽서방을 떠보려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서방이 그 말을 고지 듣고는 그 밤으로 큰동서 오씨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큰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관아에서 곡간을 뒤진다 합니다. 빼돌린 곡식을 어서 어디 옮기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오씨도 처음엔 코웃음을 쳤으나 곽서방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오씨와 곽서방은 빼돌려 양부자에게 맡겨둔 곡식을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지요. 한밤중에 수레가 여러 대 오가고 하인들이 가마니를 나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단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거짓말 한마디로 도둑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곡식을 옮기는 그 길을 따라가면 또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터였으니까요. 사방님, 도둑은 제 발이 저려 움직이는 법입니다. 가만히 두면 꼬리를 감추지만 살짝 건드려주면 제 풀에 흔적을 남기지요. 다니의 말에 류주는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다니의 영리한 숫싸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곡간 열쇠를 도로 빼앗겼으나 곡식이 더는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방도를 궁리했지요. 다니는 남몰래 고을 대장간을 찾아가 겉모습은 똑같으되 안쪽 구조가 다른 자물쇠를 하나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고는 3월 할멈과 돌쇠 영감의 도움을 받아 곽서방이 쓰는 곳간 뒷문 자물쇠를 아무도 모르게 갈아 끼웠지요. 곽서방이 가진 열쇠로는 결코 열리지 않는 자물쇠였습니다. 그날 밤 곽서방은 여느 때처럼 곡식을 빼돌리려 곳간 뒷문으로 갔습니다. 식을 빼돌리려 곳간 뒷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쇠를 넣고 돌려도 자물쇠가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곽서방의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분명 제가 십수년을 써온 열쇠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열리지 않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곽서방이 어둠 속에서 끙끙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곽서방, 한밤중에 곡간 뒷문에서 무얼 그리하시오? 곽서방은 기겁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단이가 등잔을 들고 서 있었지요. 곽서방은 얼른 열쇠를 감추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작은마님, 소인은 그저 곡간이 잘 잠겼는지 살피러 나왔습지요. 단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특하구려. 한밤중에 곡간 걱정을 다 하고. 헌데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이요? 곡간 뒷문 열쇠가 아니오. 그 열쇠는 어디서 났소? 곽서방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그날 이후 곽서방은 곡간 근처에 얼씬도 못했고 빼돌리던 곡식도 뚝 끊겼습니다. 단이가 도둑의 발 하나를 묶어둔 셈이었지요. 이제 단이는 마지막 중절을 잡기로 했습니다. 바로 표식을 찍어둔 곡식 가마니가 양부자의 곳간에 들어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지요. 단이는 남편 류준과 함께 장날을 골라 고개 넘어 장에 나갔습니다. 류준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부인, 양부자라면 이 근방에서 손꼽히는 부자인데 그런 자를 어찌 직접 알아본단 말이오. 단이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방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들여다봐야 하는 법입니다. 그저 곡식이나 좀 사러 온 척하면 되지요. 장터에서 다니는 능숙하게 곡식 장수들 틈을 누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캐물었습니다. 류주는 그런 아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곡식 시세를 한눈에 꿰고 장사꾼들과 농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빼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여보게, 요즘 곡식값이 어찌 이리 들쭉날쭉한가? 어디서 싼 쌀이 잔뜩 풀린 모양이지? 단이가 슬쩍 묻자 한 곡식 장수가 혀를 차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고개 넘어 양부자 댁에서 쌀을 헐값에 푸는 통에 우리 같은 장사꾼은 죽을 맛입니다요. 그 댁은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쌀이 나는지 원? 단이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양부자가 헐값에 쌀을 푼다는 것은 그만큼 거저 들어온 쌀이 많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단이는 곡식을 사러 온 척 양부자의 곳간 앞까지 가서 마침 열린 곳간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이의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지요. 양부자의 곳간 한쪽에 쌓인 가마니 귀퉁이마다 단이가 찍어둔 바로 그 작은 점 3개가 또렷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류씨 종가 곳간에서 사라진 곡식이 고스란히 양부자의 곳간에 들어와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지요. 사방님, 보십시오. 저 표식이 바로 우리 곳간에서 나간 곡식이라는 증거입니다. 단이가 나직이 일러주자 류준의 얼굴이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 형수님과 곽서방이 정녕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이오. 류준이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려는 것을 단이가 가만히 붙들었습니다. 서방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서면 저들은 발뺌을 할게요. 증거를 모두 모은 뒤에 도망갈 구멍 없이 한 번에 잡아야 합니다. 유주는 끓어오르는 분을 억누르며 단이의 말을 따랐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이는 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곽서방의 누명을 쓰고 종가에서 쫓겨난 옛 마름 봉노인이었지요. 3월 할멈에게 수소문에 알아낸 봉노인은 고을 견돌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처자식과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단이가 찾아가 사정을 말하자 봉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님, 소인은 그저 곡간 곡식이 자꾸 비기에 큰마님께 아뢰려 했을 뿐입니다요. 헌데 곽서방이 도리어 소인을 도둑으로 몰아 매를 맞고 쫓겨났습지요. 소인이 빼돌렸다는 그 곡식 장부가 실은 곽서방이 제 손으로 고쳐 적은 것이었습니다요. 봉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봉노인이 쫓겨나기 전 곽서방이 장부를 고치는 것을 우연히 보고 몰래 베껴둔 출납 기록이었지요. 작은 마님, 이것이 그때 진짜 곡간셈입니다요. 이 늙은 것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죽지 못해 간직하고 있었습지요. 단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봉노인의 10년 묵은 억울함과 곽서방의 10년 묵은 죄악이 그 한 장의 종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봉노인, 걱정 마시오. 머지않아 그대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드리리다. 단이가 굳게 약속했지요. 이렇게 단이는 거미가 줄을 치듯 하나씩 증좌를 엮어나갔습니다. 표식 찍힌 곡식, 봉노인이 간직한 진짜 셈기록, 그리고 단이가 밤마다 베껴둔 곡간장부의 손질 흔적까지. 이제 이 3가지를 한자리에 모으면 곽서방도 큰동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터였지요. 허나 바로 그 무렵 적들의 반격이 다니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큰동서 오씨는 마침내 다니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나 오씨는 정면으로 부딪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지요. 교활한 오씨는 먼저 다니의 약점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샘에 발다한들 본디 가난한 집 출신이 아니더냐. 그 약점을 쥐고 흔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지. 오씨는 음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씨가 먼저 꺼낸 수는 다니의 신분을 깎아내리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류시종과 막내 며느리가 본디 천한 집안 출신이라지 뭐야. 가난한 것도 모자라 어디 장사치 집딸이 신분을 속이고 양반가에 기어들었다는구먼. 그런 소문이 고을에 슬그머니 돌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다니의 슬기를 칭송하던 입들이 어느새 그 출신을 수군대는 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헛소문이란 본디 그렇게 무서운 법이라 거듭되는 말에는 아무리 고든 사람도 흔들리기 마련이었지요. 오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류대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지요. 오씨가 류대감을 찾아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송구한 말씀이오나 막내댁이 곡간을 맡은 사이에 도리어 곡식이 더 줄었다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가 샘에 밟다하니 혹여 제 친정으로 재물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 아이가 곡간샘을 그토록 환히 아는 것부터가 어쩐지 수상하지 않습니까? 오씨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다니의 비범함이 도리어 의심의 빌미가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류대감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본디 가난한 집 딸이라 가벼이 보던 차에 그 아이가 너무 영리한 것이 외려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런 영민함이 어찌 평범한 가난한 집 딸에게서 나온단 말인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류대감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오씨는 곽서방을 시켜 다니가 곡간에서 무언가를 몰래 빼내 제 방에 숨겨두었다는 가짜 증거까지 꾸며냈습니다. 다니의 방을 뒤지니 과연 곡간에서 없어졌다는 폐물 몇 점이 나왔지요. 물론 오씨가 미리 곽서방을 시켜 몰래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다시 보았던 며느리가 도리어 곡간을 빼돌리는 도둑이었단 말이냐. 유대감의 노여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다니에게 품었던 작은 믿음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뒤바뀐 것이죠. 곁에서 지켜보던 3월 할멈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습니다. 대감마님, 그 말을 어찌 고지 듣습니까요? 작은마님이 이 댁을 위해 한 일이 얼만데요. 분명 누군가 모함하는 것입니다요. 허나 류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느냐며 당장 다니를 사람체로 불러들였지요. 막내 며느리야, 내 너에게 묻겠다. 네 방에서 나온 이 폐물은 어찌 된 것이냐? 너는 정녕 가난한 집 딸이 맞느냐? 혹여 신분을 속이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니냐? 유대감의 추궁에 다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허나 지금 진실을 밝히면 도리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판이었습니다. 아직 곽서방과 큰동서를 한 번에 잡을 증거를 다 갖추지 못한 터였으니까요. 다니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 폐물이 어찌하여 제 방에서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정녕 곡간을 빼돌리는 도둑이라면 어찌하여 제가 곡간셈이 어긋난 것을 제 입으로 아버님께 아뢰었겠습니까? 도둑이 제 발로 도둑을 잡아달라 하는 법이 어디 있겠는지요. 다니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유대감도 한순간 멈칫했지요. 허나 한 번 싹튼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대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네 신분이 분명히 밝혀지고 이 폐물의 일이 가려질 때까지 너는 살림에서 손을 떼고 안채에서 근신하거라. 알겠느냐? 다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으나 지금은 따르는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대로 정체를 밝히면 도리어 곽서방무리에게 빌미를 줄 판이었고 결정적 증거도 아직 한자리에 모으지 못한 터였습니다. 다니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는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래 벼르고 벼른 일이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신임을 잃고 집안 식구들의 의심을 받고 손발이 다 묶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를 악물고 다음 수를 궁리했지요. 그때 남편 류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아버님 말씀은 마음에 두지 마시오. 나는 부인을 믿소. 부인이 신분을 속였든 아니든 그건 내게 중요치 않소. 나는 그저 부인이라는 사람을 믿을 뿐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을 손가락질해도 나만은 부인 편이요. 그러니 혼자 울지 마시오. 부인의 짐은 이제 내 짐이기도 하니까. 류준의 따뜻한 말에 다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했지요. 이제 더는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고 남편에게만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입니다. 사방님, 실은 제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류준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는 그제야 10년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방님, 저는 본디 가난한 집 딸이 아닙니다. 제 친정은 한양에서 대대로 나라의 셈을 맡아보던 집안이었지요. 제 아버지께서는 호조에서 곡식과 재물의 셈을 다루던 계사셨습니다. 다니의 말에 류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다니가 8살 되던 해 나라의 곡식을 빼돌린 큰 도둑질이 드러났는데 정작 그 곡식을 빼돌린 윗사람은 제 죄를 다니의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웠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 높던 다니의 아버지는 위조된 장부 한 권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끝내 옥사하고 말았지요. 멀쩡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다니는 늙은 유모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화를 면했지요. 그 후 다니는 먼 친척의 집을 이리저리 떠돌며 자랐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핏줄을 반겨 거두는 이는 없었지요. 다니는 저작거리에서 장사꾼들 틈에 끼어 잔심부름을 하며 컸습니다. 쌀가게에서 대박을 재고 포목점에서 자를 대며 그렇게 셈을 몸으로 익혔지요. 배가 고파 울던 밤이 셀 수 없었고 천대받아 서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한 번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셈을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방님, 셈이란 거짓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람을 속여도 셈만 똑바로 보면 거짓은 반드시 제 꼬리를 드러낸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댁의 시집와 곡간을 들여다본 순간 10년 전 아버님을 올가맨 그 위조된 장부와 똑같은 거짓을 보았습니다. 곽서방이 장부를 고쳐 곡식을 빼돌리고 죄 없는 복노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10년 전 제 친정을 무너뜨린 그 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저는 더는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의 두 눈에서 10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류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지요. 부인,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10년을 견뎠단 말이오. 미워하다니 당치도 않소. 나는 부인이 더없이 자랑스럽소.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싸우겠소. 부인의 아버님은 곧 나의 아버님이기도 하니까. 다니는 그 말에 그만 류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류준은 달라졌습니다. 형과 형수에게 눌려 그림자처럼 살던 막내가 아내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지요. 류주는 먼저 3월 할멈과 돌쇠 영감을 은밀히 만나 밤마다 곡간 뒷문으로 수레가 드나들던 일을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두 늙은 종은 처음엔 곽서방이 무서워 망설였으나 작은 마님과 작은 서방님이 함께 나선다는 말에 마침내 용기를 내었지요. 작은 서방님, 이 늙은 것들이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 죄스러웠습니다요. 이제라도 바른 말을 하겠습지요. 한편 단이는 옥살이 하듯 근신하면서도 마지막 증좌를 차곡차곡 갈무리했습니다. 양부자의 곡간에서 본 표식 찍힌 곡식, 복노인이 간직한 진짜 셈 기록, 그리고 곽서방이 고쳐 적은 장부의 먹빛 흔적까지. 단이는 류준을 통해 그 장부를 몰래 들여다보고 어느 숫자가 나중에 덧칠에 고쳐졌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두었습니다. 먹의 빛이 미묘하게 다른 곳, 획이 다른 글자보다 진하게 번진 곳, 그런 곳마다 곽서방의 거짓이 숨어 있었지요. 거짓은 아무리 감추어도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차에 큰동서 오씨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단이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눈치챈 오씨는 아예 단이를 종가에서 영영 내쫓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오씨는 유대감을 다시 찾아가 매섭게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저 천한 막내댁을 더 두었다가는 종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신분을 속인 것도 모자라 곡간 폐물까지 훔쳤으니 당장 친정으로 쫓아보내야 마땅합니다. 유대감도 마음이 기울어 며칠 안에 단이를 내치기로 작정했지요. 바로 그 무렵 단이는 모든 준비가 무르익었음을 알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한 걸음이 눈앞에 와 있었던 것이지요. 단이는 류준을 통해 유대감께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저를 내치시기 전에 일가 친척과 종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단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류대감은 마지막 자비라 여겨 그 청을 받아들였지요. 그리하여 며칠 뒤 류씨 종가의 너른 대청에 일가 친척과 종들이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마침 곡식샘을 가리는 일이라 하여 구울의 어른들까지 몇 분 자리를 함께 했지요. 대청 한가운데
신분을 속이고 곡간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단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도리어 당당히 고개를 들고 뉴대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어른들, 저는 오늘 두 가지 거짓을 밝히려 합니다. 하나는 이댁 곡간을 10년 동안 거덜낸 진짜 도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도둑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워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셈도 못하는 바보가 어디서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느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다니 죄를 더 키우는구나. 단이는 오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님, 말로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증거로서 밝히겠습니다. 단이는 먼저 곳간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어른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여기 지난 가을 거둔 곡식이 300섬이라 적혀 있으나 이 숫자는 본디 다른 숫자를 나중에 덧칠해 고친 것입니다. 먹의 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디 곳간에 들인 곡식을 적은 뒤 빼돌린 만큼을 쥐가 먹고 썩어버렸다 고쳐 적은 것이지요. 뉴대감이 장부를 받아들고 눈을 비비며 들여다보았으나 도무지 그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야, 나는 봐도 모르겠구나. 정말 그게 보이느냐? 단이가 또렷이 답했지요. 보입니다, 아버님. 사람의 눈은 속여도 먹의 빛깔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기 이 획을 보십시오. 다른 글자보다 먹이 진하고 종이에 번진 자국이 다릅니다. 나중에 더 쓴 것이 분명합니다. 단이는 장부의 여러 곳을 차례로 짚어 보였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곽서방이 교묘히 숫자를 고쳐온 흔적이 줄줄이 드러났지요. 이어서 단이는 복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10년 전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복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때 베껴둔 진짜 셈 기록을 내밀었지요. 어른들, 이것이 10년 전 곽서방이 장부를 고치기 전에 진짜 곳간셈입니다. 이 기록과 지금 장부를 견주어 보면 해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이 사라졌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복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곡식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요. 도리어 곽서방의 농간을 앓으려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입니다요. 이 기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요. 마지막으로 단이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아버님, 곳간에서 사라진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개 넘어 양부자의 곳간을 소색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 우리 종가 곳간에서 나간 곡식이 표식이 찍힌 채로 가득 쌓여 있을 것입니다. 마침 자리에 있던 고을 어른들이 사람을 보내 양부자의 곳간을 살피게 했지요. 얼마 뒤 돌아온 이들이 아뢰었습니다. 과연 양부자의 곳간에서 뮤시종가 표식이 찍힌 쌀가마니가 가득 나왔습니다. 양부자는 곽서방에게서 헐값에 사들였노라 실토하였습니다. 대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곽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러나 10년을 능구렁이처럼 살아온 자라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작은 마님, 어찌 소인을 도둑으로 모십니까요? 소인은 10년을 한결같이 이 댁에 충성을 바쳤습지요. 바로 그때 3월 할멈과 돌쇠 영감이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곽서방이 밤마다 곳간 뒷문으로 수레에 곡식을 싣고 양부자댁으로 가는 것을 이 늙은 것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증인이 나서자 곽서방은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곽서방은 살기를 찾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큰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곡간을 턴 것도, 복노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작은마님 방에 폐물을 몰래 가져다 둔 것도 다 큰마님께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요. 곽서방이 살려고 큰 동서를 물고 늘어지자 오시는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찌 거두었는데 감히 나를 팔아. 두 도둑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한 꼴을 보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10년을 감추어온 죄악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곁에서 묵인하며 한몫 챙기던 시숙 류진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류대감의 노여움이 하늘을 찔렀지요. 류대감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곽서방은 종가의 곡식을 빼돌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가 명백하니 고을 관아에 넘겨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 양부자 또한 작물을 사들인 죄를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맏며느리 오씨는 종가의 살림을 맡은 몸으로 도리어 그 곳간을 거덜냈으니 곳간 열쇠를 거두고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 근신케 하겠다. 맏아들 진사 또한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종가 살림에서 손을 떼라. 빼돌렸던 곡식과 재물은 모두 종가로 되돌아왔고 곽서방의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복노인은 10년 만에 누명을 벗고 다시 종가의 마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노인은 단이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작은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답니까요? 단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본디 임자에게 돌아갈 자리가 제 길을 찾아간 것뿐이니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류대감은 단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단이의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막내 며느리야. 아니, 이제는 나라의 셈을 맡던 곧은 집안의 따님이라 불러야겠구나. 내 그동안 너를 가난한 집 딸이라 가벼이 보고 헛소문에 흔들려 너를 의심하기까지 했구나.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한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류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종가의 가주가 막내 며느리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 것이지요. 단이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는 도둑에게 속으셨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으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류대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네, 이제야 깨달았다.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을. 곳간을 채우는 것은 곳간 열쇠를 쥔 손이 아니라 그 셈을 바로 보는 고든 마음이라는 것을. 내 됨됨됨이가 무너져가던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너야말로 이 종가의 가장 큰 복이다. 류대감은 그날로 곳간 열쇠를 단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단이의 친정일도 가만히 두지 않았지요. 류대감은 고을 어른들과 힘을 모아 10년 전 단이의 아버지가 쓴 누명이 실은 윗사람의 행령을 뒤집어 쓴 것이었음을 관에 아뢰었습니다. 마침 곽서방과 똑같은 수법의 위조장부가 그 증거가 되어 단이 아버지의 억울함도 머지않아 신원들 길이 열렸지요. 10년을 별러온 단이의 한 가지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류씨 종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빼앗겼던 곡식과 전답을 되찾고 곡가는 다시 그득해졌지요.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더 이상 헛기침으로 집안을 떨게 하는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에게도 너그러워졌고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됨됨이로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종가의 안주인은 다름 아닌 단이었습니다. 남편 류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내 곁에서 함께 싸우며 어느새 형과 형수에게 놀려 우물쭈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류준은 이듬해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구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류씨 종가에 바보라 불리던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그 집안에 복이 엉큼엉큼 굴러들었다고 말입니다. 부인, 모든 게 다 부인 덕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형님 그늘에서 주눅든 채 살았을게요. 류준이 진심으로 말하자 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 안에 본디 있던 용기가 때를 만나 드러난 것뿐이지요. 처음 가마에서 내려 종가마당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모두가 바보라 비웃던 그 가난한 막내 며느리. 이제 그 며느리는 온 집안이 떠받드는 당당한 안주인이 되어 곳간 앞에 섰습니다. 단이는 곳간문을 열고 들어가 손때 묻은 치부책을 펼쳐들었지요. 거짓 없이 또박또박 적힌 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단이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마침내 약속을 지켰습니다. 셈은 거짓을 비추는 거울이라던 그 말씀대로 끝내 거짓을 밝히고 누명을 벗겼습니다. 단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곳간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에 반짝였지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가문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람의 값어치는 그가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법이지요. 바보라 비웃음을 사면서도 고든 마음 하나를 잃지 않았던 그 며느리가 끝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억울한 이의 누명까지 벗겼으니 그 됨됨이 하나가 온 집안을 움직인 셈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